종로로 돌아온 나는 이미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건 사람이 아니라 일본 순사였죠. 종로로 돌아온 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아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주에서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안을 조용히 바꿔놓았죠. 골목의 냄새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종로는 변하지 않았지만 나만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일장기가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붉은 동그라미가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조선인들의 걸음걸이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제복 입은 순사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골목 어귀마다 서 있는 순사들의 눈빛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감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외할머니는 늘 그렇듯 방 안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등잔불도 켜져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 안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죠.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외할머니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걱정이 떠오른 눈빛이었어요. 어디에 다녀왔느냐고 묻지 않았죠. 대신 고생했지라는 말만 조용히 건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어요. 종로로 돌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기보다는 오히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외할머니는 장에 다녀와서도 말수가 줄어 있었고 밤이 되면 창문을 일찍 닫았죠. 골목에서 들리는 발소리 하나에도 우리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그림자가 늘 이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순사들이 집집마다 돌며 조선말을 쓰는지 감시했어요. 일본어를 못하면 길거리에서 뺨을 맞기 일쑤였죠. 이웃집 아저씨는 창씨 계명을 거부했다가 종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분의 손가락은 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났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고 나는 방 한쪽에 앉아 괜히 손바닥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가 살짝 울렸고 그 소리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문이 두드려진 건 그때였습니다. 세게 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망설임도 없었어요. 외할머니의 손이 바늘을 멈췄고 나는 숨을 참았죠. 당장 문을 열어라.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는 말투였어요. 외할머니는 나를 한 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복을 입은 순사 둘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더 보였어요. 미화였습니다. 미화 경부, 조선인을 잡아다 고문하던 종로의 악질 순사였습니다. 말끔한 제복,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구두,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는 집안을 둘러보지도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외할머니를 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만주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화는 잠시 침묵을 두고 다시 말했어요. 왜 만주를 다녀온 거지? 바른 대로 말해라. 그 말투에는 화도 재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어요. 나는 그 앞을 막아섰죠. 왜 그러느냐고, 무슨 이유냐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너무 작았어요.
미화는 나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저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죠. 순사 하나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나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할머니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미화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더니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이 없군. 체포해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순사 둘이 동시에 움직였고 외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는 그 앞을 막으려다 다시 밀려 넘어졌죠. 세게 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미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다 두하나. 그게 외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미화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집 안에는 신발 한 짝만 남았죠. 그날 밤 나는 문 앞에 앉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외할머니가 다시 들어올까 싶어 문을 열어둔 채 기다렸어요. 하지만 새벽이 되어도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죠. 그때 내가 더 컸다면, 그때 내가 어른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종로경찰서 앞을 서성였지만 문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죠. 제복 입은 순사들이 드나들 때마다 나는 몸을 숨겼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들리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며칠 뒤 외할머니는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기보다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왔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얼굴에는 내가 알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조금 움직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고 힘이 없었어요. 손톱 밑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죠. 그 손을 통해 외할머니가 겪었을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손톱 빼기. 그런 말들을 골목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말들이 외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는 내 곁에서 숨을 고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고문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숨은 너무나 조용했죠. 고통스러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소리 없이 치러졌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울어버리면 그동안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웃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조문했지만 다들 말이 없었죠. 일제에 저항하다 죽은 사람의 집에 오래 머무는 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멀리서 순사 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 했어요. 관을 묻는 날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한 줌 떠서 관 위에 뿌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죠.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이죠. 만주에 간 것도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을 만난 것도 모두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건 외할머니였어요.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 그제야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죠. 그것은 다짐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미화에게
일본 놈들에게 외할머니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무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미화가 다시 나를 불러 세웠어요.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김똑강, 이 종로를 벗어날 땐 반드시 나에게 보고해라. 그 말은 경고였고 선언이었습니다. 내 삶이 그의 감시 아래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미화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밥도 불도 지켜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집 문을 닫고 나올 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흘러들어간 곳이 수표교였습니다. 다리 밑은 늘 어둡고 축축했으며 비린내가 가득했어요. 그곳에는 나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는 아이들이었죠. 그곳에서 처음 말을 건 아이가 개코였어요. 말 많고 식탐 많은 아이였습니다. 너 배 안 고프냐? 라는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영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그날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개코는 다리 건너 작은 빵집을 힐끔거렸고 진영이는 순사가 오가는 방향을 먼저 살폈어요. 나는 도망칠 골목을 눈으로 훑었죠. 말은 없었지만 셋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코가 빵을 집어들던 순간 주인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이놈들. 그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달렸어요. 골목을 꺾고 또 꺾고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죠.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개코는 빵을 꼭 끌어안은 채 웃고 있었고 진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먹은 어떤 음식보다도 배를 채워줬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는 없었죠. 그날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종로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죽음을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었죠. 그날 밤 나는 미화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기 위해서였죠.